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가지고 이제 추론이라고 하고요. 추론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사실들에 근거해서 우리가 아직 참 또는 거짓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거를 참 또는 거짓으로 이제 판단을 해보겠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증명이라고 하고요. 그 증명 방법에는 이제 직접 증명과 조건 증명, 그리고 이제 간접 증명, 귀류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접 증명은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그래서 주어진 논리식이 모두 참이라는 가정하에, 물론 이제 논리식이 거짓으로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반대로 하면 이제 참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두 참인 지식들, 논리식들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명제가 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예제로 한번 같이 볼 텐데요. 요런 참인 명제들이 있는 거예요. L이면 C이다, 또는 not C, 그리고 L 또는 여기 가로치고 이제 P이면 not E다, 그리고 not E 이면 C다. 요 네 가지가 다 이제 참인 명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제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결국에 not P라는 애가 이제 참임을 증명하라, 또는 이제 똑같은 말은 P가 거짓임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P에 대한 참거짓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이것들은 앞서 살펴봤던 그런 규칙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물론 인간들은 그걸 꼭 확인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명제의 이제 계산식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 룰을 만들어 놓은 거는 이제 컴퓨터가 그 룰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정해 놓은 거니까요. 저희는 여기서는 룰로 이제 표현을 해도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참 거짓의 이제 연산들을 통해서 한번 이제 살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이제 참이니까 하나씩 보는 거예요. 직접 증명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간단한 것부터 제거해 나가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장 간단한 건 여기서는 not이에요, not. 그럼 not C이든 아니면 C이든 여기서 not C가 참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C가 거짓이라고 또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C가 포함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조금 적용을 시키면 뭔가 이제 C에 대한 물음표가 사라지면서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 밝혀지는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L이면 C, 그리고 not E면 C가 포함되면서도 C가 이제 결정이 나면은 나머지 한쪽이 좀 더 이해도가 높아지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L이면 C, 그리고 not E면 C를 갖다가 not C랑 결부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그 대우함의 제거와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not C가 이제 참이잖아요. 여기 참이죠. not C가 참이면 이 C는 당연히 뭐가 되죠? 거짓이죠. 근데 이 전체가 참이 되게 하려면은 이 받는 것이 거짓이면은 오는 쪽은 뭐가 돼야 되죠? 거짓이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L은 거짓. 그러면 not L은 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ot L이 참인 걸로 이제 뽑혔어요. 그래서 L이면 C와 not C라는 두 명제가 참인 것을 통해서 L이라는 요 하나의 명제가 거짓이다, not L이 참이다 라고 이제 밝혀진 거죠. 그래서 요 둘을 통해서 새롭게 참거짓이 밝혀진 걸 써놓고요. 또 이번에는 not E면은 C이다. 얘도 이제 보면은 not C가 참이면 C는 거짓이죠. 얜 거짓이죠. 이 뒤에가 거짓인데 이 전체가 참이 되게 하려면은 앞에서는 거짓이 나오면 안 되고 참이 나오면 안 되고 거짓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not
2가 거짓이 되고요. 그렇다는 말은 2가 참이란 소리죠. 그래서 여기 2가 참으로 나오게 되었다 까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 두 개, 그리고 요 두 개를 통해서 not L과 2가 참인 게 새롭게 우리가 알게 된 사실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또 한번 살펴볼 게, 요 가장 복잡했던 이 명제가 있으면 이 명제도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L과 P이면 not이다. 그럼 여기서는 또는이라는 이 오퍼레이터가 좀 더 가볍게 우리가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L이 있으니까 요 not L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not L이 참이라는 것은 L은 거짓인 거죠. 거짓이랑 오화 연산을 통해서 이 전체가 참이 되게 하려면 얘는 참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오어 제거 규칙을 사용해서 이 뒷부분이 참인 것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P이면 not이라는 게 생겼고, 이게 참임을 알고 있고요. 우리는 앞에서 2가 이제 참임을 알고 있으니까 not 2는 거짓이죠. 그러면 이 전체가 참이니까 이 전체가 참일 때 뒤에서 거짓을 받는다. 함의에서는 앞에도 당연히 거짓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P는 거짓. 그러면 not P는 참이 되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not P가 참이 된다는 것을 요 함의 명제와 이 단독 명제를 통해서 대우 함의 제거 규칙을 통해서 not P로 이제 not P가 참임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명제들을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새로운 명제에 대한 참 거짓을 판단하게끔 하는 증명 방법이 이제 직접 증명, 다이렉트 프루프가 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건 증명이란 게 있어요. 조건 증명은 뭔가 하나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조합, 내가 가지고 있는 참 거짓에 대한 명제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조합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새롭게 알고 싶은 명제에 대한 참거짓에 대한 판단을 바로 하지 못할 때 어떤 임의의 조건을 추가해서 추론을 전개하는 증명 방법입니다. 사실 이 조건 증명이 저는 공부할 땐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수학과에서는 제가 수학과를 나왔는데 학부를 수학을 배울 때는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뭐 미적분 계산 이런 거 잘하면 수학 잘한다고 뭐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이제 재밌게 했었어서 뭐 잘했던 건 아닌데 이제 계산 이런 거 많이 하겠구나 하고 이제 수학과를 갔더니 그런 계산은 안 하고 계속 증명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증명 중에서 사실은 앞에서 봤던 이 직접 증명도 그렇고요. 여기서 나온 조건 증명도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와요. 있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귀류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걸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조건 증명 같은 경우는 제일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웠던 증명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제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납득이 되고 이 증명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됐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면 증명이 된 거지 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처음 보시면은 조금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포인트가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예제를 통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앞이랑 똑같습니다. 어떤 명제들이 참인 명제들이 주어져 있고요. 그 명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참거짓을 알고 있지 못한 새로운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갖다가 이제 밝혀내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R이면 M 또는 B가 참이다. 그리고 not B가 참이다. 그럼 B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지만 너무 복잡한 형태의 꼴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한번 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파트는 우리가 갖고 있는 참 거짓에 대한 진리값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참이라고 알고 있고요. 얘도 참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직접 증명해서 봤듯이 우리가 좀 간단하게 놓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더 이상 간단하게 될 건 없고요. 여기서는 더 간단하게 될 거는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없지만 이 둘 중에서는 얘가 좀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R이 참이라면 우리가 어떨까?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참이라는 조건, 이 조건 증명이라고 했잖아요. 임의의 가설, 임의의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추가해서 추론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제 조건을 추가했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얘가 참이니까요. 여기서 요게 참이죠. 그럼 이 전체가 참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죠? 이 뒤가 참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함의 제거 규칙을 통해서 얘가 이제 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이제 참인 거죠. 그러고 not B가 우리가 참이라고 됐으니까 B는 거짓이죠. 여기 때인데 시프트가 더 눌렸네요. 얘가 거짓인 거죠. B가. 그러니까 여기가 거짓인데 또 요 전체는 참이 돼야 되잖아요.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전체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M이 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얘가 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참이다. 그러면 우리는 R이면 M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알고 싶은데요. R이면 M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M이 참이래요. 그러면 얘가 R이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전체는 참이 되죠. 근데 우리 R 조건으로 참도 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참, M도 참. 그러니까 이 전체는 참이 되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가 참이다 라고 증명이 됐어요. 그럼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조건 증명을 배울 때도 그게 제일 좀 이상인데, 일단 임의의 조건을 줘서 어떤 명제가 참임이 증명이 되면 끝내면 된대요. 끝내면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줬던 그 명제가 거짓이어도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론을 참으로 낼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요. 만약에 얘를 갖다가 참이 아니라 거짓으로 이제 넣는 거죠. 그럼 이 뒤에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 전체가 다시 할게요. 여기가 거짓이에요. 그럼 이 전체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이 뒤는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될까요? 앞에 오는 게 거짓이면은 뒤가 참이든 거짓이든 상관없이 다 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얘는 참이어도 되고요. 참 또는 거짓 둘 중에 하나로 아직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처음에 not B가 참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B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거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체가 만약에 참이라고 하면은 M은 참이 되고요. 이 전체가 거짓이면은 M은 거짓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M은 참 또는 거짓이 다 됩니다. 다 됩니다. 그죠? 근데 마지막에 이제 여기 오면요. R이 이제 거짓이라고 우리는 딱 박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죠? M이 참 또는 거짓이래요. 그럼 얘가 참 또는 거짓인데 F에서 참으로 가거나 F에서 F로 가거나 이 전체는 항상 뭐가 되죠? 참이 되죠. 그래서 M의 그 참거짓과 상관없이 이 전체는 또다시 참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 가정을 했을 때 조건 가정을 갖다 참으로 가정을 하든 거짓으로 가정을 하든 이 결과가 참인 거는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조건 증명 방법을 이제 수학의 선배들이 만드실 때, 뭐 수학의 선배라기보다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분야에 이제 뭐 엄청 오래됐죠. 그런 연구자들이 이제 증명 방법을 만들었을 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조건 안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조건 하나를 갖다가 임의로 넣더라 하더라도, 임의 가설로 추가를 하더라도 어떤 결론이 이제 잘 지어진다면 그걸 갖다가 꼭 두 번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한 번에 참임을 증명해도 되더라. 이런 걸 이제 조금씩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저는 공부할 때 그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어떤 조건을 줬을 때 그거에 대한 참거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결과가 참임을 증명하는, 그러니까 양쪽을 다 확인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랬었는데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이제 더 이상은 의심하지 않고 귀찮은 걸 이제 더 하지 않는데,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충분히 이걸 갖다가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처럼. 그래서 그랬을 때는 한번 계속해서 부딪히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과정도 충분히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조건 증명은 이렇게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직접 증명이 어려운 경우, 그 위와 같이 결론이 조건문 형태라면 이제 조건 증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결론이 조건문의 형태죠. 조건문의 형태.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닐 때는 조건 증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또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간접 증명을 해야 되는데요. 간접 증명이란 거는 결론을 부정한 것을 가설로 가정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정을 하는 거는 조건 증명이랑 똑같아요. 근데 요런 명제들이 있어요. 요런 참이 전체 명제들이 있고요. 내가 이제 참거짓을 모르는 내가 증명해내고 싶은 결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전체는 참이고요. 얘는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는 상태예요. 근데 반대를 갖다가 이제 가설로 이제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에는 not Q가 참이라고 넣는 거예요.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Q는 거짓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거짓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얘는 다 참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건이 들어옴으로써 요 생태계가 깨지게 되는 게 나타난다? 그럼 얘는 아니라는 소리죠. 결론적으로 Q가 F가 아니라 얘가 참이다. 왜냐면 얘는 참으로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이 하나가 들어오면서 얘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모순적인 결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증명을 하는 방식이 이제 간접 증명, 인다이렉트 프루프라고 하고요. 귀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는 모순에 의한 증명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도 A 또는 B, 그리고 A이면 C, B이면 C가 다 참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C가 참임을 증명을 하는 건데요. 요 세 개는 이제 이미 주어진 참임 명제들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하게 만들 것들이 지금 없잖아요. 다 이제 연산들이 되어 있고요. 그럴 때 C가 참임을 증명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C가 거짓이면 어떨까? 그러니까 not C가 참이라는 조건 안에서 이 생태계가 요 생태계예요. 파괴되지가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not C가 이제 참이기 때문에 C는 이제 거짓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거짓이 돼요. 그럼 이 전체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A, B는 무조건 거짓이 돼야 되죠. 그래서 not A가
참이고 not b가 참이게 되는 요런 참인 조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대우함의 제거 규칙 위에서 이제 우리가 했던 규칙을 적용한 거고요. 그러면 not A와 not B가 참이니까요. 이 둘을 합친 not A and not B, 그러니까 and 도입 법칙을 하면은 이 전체가 당연히 참이죠. 왜냐면 참 and 참은 참이니까요. 그리고 요걸 갖다 이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면 not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서 이제 not A, O 또는 B가 참이 돼요.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A 또는 B가 참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요 나온 결과 not A 또는 B가 참이라는 거는 이 말은 뭐예요? 얘가 참이라는 거는 A 또는 B가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이니까 이걸 and로 교집합을 하면 얘는 참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자기 자신이랑을 부정한 거를 and를 통해서 연산을 하면은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거짓이 나와야 되죠. 그 항진식, 항위식 그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항상 참인 명제가 있었고 항상 거짓인 명제가 있었잖아요. 네, 이건 항상 거짓이어야 되는데 참이 나왔다는 거는 모순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참이고 여기서 말은 얘도 참이니까 이거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해서 결론을 부정해서 이제 참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이제 진행을 해봤더니 모순이 발생했다. 그러므로 결론을 부정한 게 맞는 게 아니라 결론 그 자체가 참이 되게 된다. 그래서 C가 참이다.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여기는 결론이 지어졌으니까 참이다. 이게 이제 귀류법 또는 이제 여기서 말한 간접 증명 또는 모순에 의한 증명이라고 부르는 증명 방법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류법이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좀 많이 사용되어졌던 수학책에서, 그러니까 수학에도 되게 분야가 많거든요. 과목이 엄청 많은데 다른 전공들도 마찬가지인 것처럼요. 대부분의 교과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수학 과목을 한 52학점 정도 들은 걸로 꽤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마다마다 귀류법은 굉장히 활발하게 많이 사용되었던 증명 방법이라서 아마 이런 수학 쪽으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실 분들이라면 이 증명 방법은 조금 패턴을 익혀 놓으시는 게 수업 같은 거 이제 다른 것들을 들으시는 데는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증명이 되어져 있다 그러면 꼭 이제 수학과 이런 쪽이 아니라면 받아들이는 것도 편한 방법인 것 같아요. 웬만하면 이제 잘 증명이 돼서 이제 교과서화 되어 있는 그런 정리들이니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살펴본 게 이제 명제 논리와 이제 명제 논리의 추론이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수러 논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이제 명제 논리는요, 이제 단순 명제예요. 그래서 단순 명제는 여기서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대상과 수수러가 이제 결부되어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덩어리로 이제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속성이나 이제 성질을 나타내는 수러 부분이 같은 명제들이 여러 개가 있어도 대상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다른 명제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 철수는 학생이다, 뭐 영희는 학생이다, 누구는 학생이다, 누구는 학생이다. 그럼 이제 결국에 우리는 학생이다라고 한 번에 표현을 하면 되는 게 일반적인 언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단순한 명제 논리만으로는 뭔가 일반화를 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죠. 일반화된 많은 지식들을 조금
함축적으로 또는 간단하게 표현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단순 명제의 한계를 갖다가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래와 같은데요. 한번 읽어보면은 주어와 수어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주어에 대한 여러 수어를 적용하거나, 그러니까 한 주어에 대해서 여러 수어를 적용하거나 또는 다른 대상에 대해서 하나의 수어를 적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상 집합이 있을 때 일부의 성질이 비슷한 애들이 있다면 함께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거고요. 또 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 개 이상의 속성이나 성질 관계를 반대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도 이제 한계고요. 뭐 이 말이 거의 이걸 풀어 쓴 거죠. 그래서 정언 명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금 더 강력한 논리 표현 방법입니다. 앞으로 이제 배울 정언 명제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정언 명제는 주어 집합과 수어 집합의 포함 배제 관계를 서술하는 명제로서 명제 논리의 한계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주어부와 서술부를 수어부를 분리해서 이제 명제를 이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카테고리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범주는 일정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묶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화에 대해서 이제 명제를 갖다가 풀어나가는, 명제를 이제 일반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주어부는 이제 서브젝트의 앞 글자 s로 표현을 할 거고요. 수어부는 이제 predicate의 앞 글자 p로 이제 표현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명제에서 주어부와 수어부를 구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면요. 뭐 누구나 친구가 있다. 뭐 누구나 주어부죠. 친구가 있다. 수어부. 그래서 누구나 친구가 있다. 주어부, 수어부.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글을 볼 때 주어부와 수어부가 이제 나뉘어져 있고요. 주어부는 보통 이제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누구나라는 대상 또는 어떤 사람은이라는 대상. 그리고 수어부는 그 대상이 뭐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서술을 해주는,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부와 수어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뭐 하나 보면요. 이제 누구나라는 거는 정말로 범용적으로 일반화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누구나 친구가 있다. 뭐 그런 질문을 받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갓 태어난 애기는 친구가 없지 않죠. 그쵸, 뭐 이제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머니가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부모님이 친구는 아니지만 이제 친구와 같은 관계, 친구를 이제 어디까지로 이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런 게 있죠. 나는 정말 친구가 없다. 그냥 다 뭐 일적인 관계, 뭐 어떤 그런 거지. 뭐 진짜 친구는 없다 하시는 분들도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친구가 없으면 힘든 사람이긴 한데 그런 거죠. 혼자가 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이제 친구를 두지 않더라도 너무 혼자서 잘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가 이제 뭐 거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이 참거짓에 대한 판단을 할 때 누구나 친구가 있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이게 거짓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친구가 없는 한 사람을 갖다가 찾으면 이 명제는 바로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누구나, 그러니까 전체를 지칭하는 그런 그 주어부가 있다면요. 굉장히 이것에 대한 참거짓의 판단을 할 때 참인 걸 판단하기는 너무 어려워지고요.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의 케이스만 딱 있으면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카운터 이그젬플이라고 하거든요. 반례라고 들어보셨죠? 반대되는 예제 하나만 있으면 이 명제는 바로 거짓이 되어버립니다.
이번은 이제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지 않는다를 할 때 참 또는 거짓이라고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무조건 참인 명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디 가지 않아도 저는 아침을 먹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먹지 않는다? 그냥 그게 내가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지라고 이제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만약에 아침을 이제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본인 스스로가 그 판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찾아야 됩니다.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그러니까 특정 대상만 있으면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그런 케이스의 경우에는요, 이 명제가 참인 거를 밝히기 위해서는 그냥 한 케이스만 있으면 이 전체는 참이 돼버려요. 근데 이게 거짓임을 밝히기 위해서는요, 어떤 사람도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침을 먹는 거를 확인해야지 이 거짓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번이 어느 정도 반대급부에 있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언명제는 이제 다음과 같이 A, E, I, O의 네 가지 형식을 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A, E, I, O는 긍정어, 라틴어에서 긍정을 말하는 이 용어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모음인 거죠. A랑 I. 그리고 라틴어 부정, 네고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모음, E, O.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얘 둘은 긍정이고요. 얘 둘은 부정이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요. 앞에서도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제 누구나, 모든 이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특정 대상만을 지칭하는 어떤 사람, 이런 어떤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처음 두 개는 전체를 지칭할 때 사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특징, 일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양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그런 특징을 두 가지로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질적인 측면에서 여기 나왔던 긍정이냐 부정이냐 해서 긍정인 경우 그리고 또는 부정인 경우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A, E, I, O가 어떤 순서냐면요. 전칭이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긍정, 두 번째 E, 전칭이라고 하면서 부정, 세 번째 특칭이면서 긍정, 네 번째 특칭이면서 부정. 그래서 A, E, I, O 순서대로 전칭, 긍정, 정칭, 부정, 특칭, 긍정, 특칭, 부정 이렇게 네 단계로 이제 형식을 나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형식은 모든 주어부는 서술부이다. 그래서 모든 전칭에 대해서 긍정으로 표현하는 수로를 갖다 이제 붙인 거고요. E는 전체 모든에 대해서 P가 아니다. 그래서 부정어가 이제 서술어로 있는 거고, 수어로 있는 거고요. I는 어떤 주어부는 수어이다. 어떤 주어부는 수어부가 아니다가 이제 I와 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A 형식 전칭의 긍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S는 P이다. 그래서 모든 S는 주어부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들은 수어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S라는 거 주어부가 그 수어에 완전히 포함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벤 다이어그램 집합의 형식으로 보면은 이 주어부는 이렇게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참인 명제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집합 같은 거를 고등학교 배우실 때 그 진리집합이라고 해서 요런 관계도 이제 한번 보셨을 텐데요. 뭐 지금 요걸 볼 필요는 없고요.
뭐 이해만 되신다면 좀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는 식물이다 라는 이제 어떤 명제가 있으면 모든 나무는 식물에 속하죠. 그죠? 나무를 갖다가 식물이라고 말하지 않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A 형식 같은 경우는 그 A 형식의 명제가 거짓인 거를 보이려면은 그 S 중에 나무 중에 식물이 아닌 거 하나라도 이제 보이면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발리의 카운터 이그젬플을 보이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일반화된 딱 뭐 나무는 식물이다라는 개념을 깨는 어떤 하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제가 식물 도감 뭐 이런 거 잘 몰라서 그러긴 한데 뭐 동물로 판단되는 식물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정도로 제한해서 생각을 한다면 모든 나무는 식물이라는 명제는 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형식. 요번에는 이제 전칭의 부정이죠. 그래서 P에 속하는 모든 S는 하나도 없다라는 의미이고요. 모든 S의 원소는 P의 원소가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동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물이 아니니까 식물인 거죠. 뭐 무생물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생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식물과 동물 또는 이제 식물성 뭐 이런 단어가 붙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식물은 동물이 아니죠. 네. 이것도 이제 제 주변 상황에 제한해서는 참인데 또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그냥 저희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일상에서 게 중요한 거니까요. 모든 식물은 동물이 아니다. 전칭에 대해서 요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표현이 된 게 이 형식이고요. 그래서 이 형식의 명제가 거짓인 걸 보이려면은 S 중에 P에 속하는 발리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동물인 게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동물이면서 식물이다? 좀 쉽진 않네요. I 형식. 어떤 S는 P가 P이다죠. 예. 네. 죄송해요. 요 P이다입니다. 그래서 특징이면서 긍정인 거죠. 그래서 S에 P에 속하는 원소가 적어도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좀 애매했던 게 뭐 모든 동물이 식물은 아닌데 이제 식물처럼 광합성을 하는 동물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뭐 식물성 플랑크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전에 기억이 있는데 그 예제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뭐 어떤 질문이 어떤 동물은 광합성을 한다. 일반적으로 동물이 광합성을 하는 거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바다 민달팽이류인 엘리시아라는 게 존재해서 그 동물은 광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중에 광합성을 하는 동물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참인 명제가 되는데 이 명제는 참이 되게 되죠. 그래서 I 형식의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동물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 형식의 명제가 위에서 봤던요. 참임을 보여야 하는 거랑 똑같은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 형식과 I 형식은 둘이 이제 반대 극보인 모순 관계가 있고요. 둘 중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I 형식 봤고요. 마지막으로 O 형식. 그래서 특칙이면서 부정. 그래서 어떤 S는 P가 아니다. 그래서 S의 원소이면서 P의 원소가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가 있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어떤 식물은 땅에서 자라나지 않는다. 특정 대상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죠. 보통 식물은 거의 대부분이 땅에서 자라니까 약간 어떤 애들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가 참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든 식물이 땅에서 자란다라는 A형식 문장이 거짓이 되면 거짓임을 보이면 되고요. 그래서 A형식과 O형식은 위에서 봤던 E형식과 I형식이 모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서로 반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거죠. 뭐 불의옥잠 같은 거 기억하시나요? 그 연못에 이제
이렇게 떠 있는 식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식물은 녹색이죠. 떠 있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서 자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맞는 거죠. 그래서 뭐 하늘에 떠서 자라는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보통 땅, 물, 뭐 공기 중 뭐 세 가지 이제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뭐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있는데 이제 땅에서만 자라는 건 아니죠, 식물이. 그래서 땅에서 자라지 않는 식물도 있다라는 게 이제 오형식의 예제인 거고요. 그래서 한번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봤으니까 한번 문제로 한번 접근을 해서 풀어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한번 그냥 이렇게 띄워놓고 잠깐 한번 보실래요? 네 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속담도 있죠. 그래서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여기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한국어가요 굉장히 유연합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이해하시면 좀 재밌는 게 저는 영어를 진짜 못하거든요. 그리고 언어를 정말 못해요. 근데 물론 이제 수학도 언어 중에 하나긴 논리어라고 하긴 하지만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저조차도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 그 수학과는 저는 이제 수학과로 바로 입학을 한 게 아니라 이제 학부, 뭐 수리과학부였나? 아무튼 뭐 그런 어떤 과학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뭐 물리화학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자연과학부라고 많이 표현되어지는 그런 학부 출신인데 그래서 1학년 때는 그냥 공통 과목을 듣고 2학년 때 이제 처음으로 수학 전공 과목을 들었거든요. 그때 이제 수학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가 되어주는 이제 집합론이란 수업을 듣게 됐어요. 집합론이란 수업을 듣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컸던 사람이고 지금도 두려움이 크긴 한데 뭐 말은 못합니다. 그냥 제 전문 쪽인 그냥 원서 정도는 그냥 이제 사전 찾아가면서 이제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편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책이 있었냐면 너무 이제 한국에서 친절하게 집합론 책이 원서로 되어 있는 책인데 이렇게 페이지를 보면은 한 페이지는 영문이고요. 이 페이지에 대한 번역을 국문으로 해서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다 이 책 하고 이제 샀죠. 사서 이제 그 수업을 들었는데요. 물론 이제 국문 수업이어가지고 교수님도 이제 한국어로 수업을 해주시는데 판서는 대부분 영어였거든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영어로 수학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뭐 꼭 그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도 또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그랬었는데 영어가 굉장히 딱딱한 언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갖다가요 이제 정황어라고 하고요. 영어는 위치어라고 해요 보통. 그래서 정황어는 어떤 거냐면 그 단어의 위치에 상관없이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문장 구성을 하고 말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거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친구랑 이제 지나가다 만나잖아요. 아니면 동료랑 만나면 뭐 오후 1시 반쯤 만났다고 치면 뭐 인사를 할 때 뭐 좋은 오후입니다 뭐 이렇게 딱딱하게 하지 않잖아요. 밥 먹었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면 너는 밥을 먹었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도 되죠? 그냥 밥은 이란 한 단어로도 그 모든 뜻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하는 정황,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제 그런 문자적으로 이제 글을 쓸 때는 그렇진 않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는 뭔가 그 단어 하나로 뭘 물어보는지에 대해서 유추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오래전 영어라서 뭐 Did you have eat lunch 뭐 이렇게 하면은 뭐 그 위치가 있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영어는 이제 주어 동사 목적어의 뭐 그런 위치가 벗어나면은 완전히 다른 뜻이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I love you랑 you love me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고요. 이건 너가 나를 사랑하는 완전 반대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표현하면 뭐 이런 거예요. 뭐 제가 누군가에게 말할 때 뭐 나는 너를 좋아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좋아해 너를 나는 해도 똑같이 말이 되죠. 방향이 한 방향이죠. 그러니까 정황에 따라서 이제 대화가 되는데 똑같은 뜻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영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확하게 위치를 정해서 그 위치에 뭐 내가 어떻게 생각한다, 너가 어떻게 생각한다 이게 딱딱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논리라는 거는 어찌 보면 그게 명확한 상태에서 더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한국어 이제 텍스트가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논리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금 정확한 어순으로 변경한 다음에 판단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면요. 말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거는 여기 아래 솔루션이 같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볕들 날이 있다잖아요. 어떠한 날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날은 쥐구멍에도 볕이 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특징에 볕이 든다. 긍정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적어보면 A, E, I, O 전칭 긍정, 전칭 부정, 특징 긍정, 특징 부정이었으니까 특징 긍정, 특징 긍정 얘는 I 형식이 되겠구나 알 수 있고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는 거는 모든 나무는 10번 찍으면 넘어간다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전칭의 긍정이니까 얘는 A 형식이 되겠고요. 그죠? 매진된 상품이 하나도 없다 라는 거는 모든 상품이 매진되지 않았다는 거죠.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서 얘는 전칭이면서 않았다 부정이니까요. 요거는 전칭 부정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도 있다잖아요. 뭐뭐가 존재한다. 여기도 있다죠. 어떠한 존재성을 말할 때는 특징일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특징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도 움직일 수 없다. 특징이면서 부정이다. 그래서 요거는 특징 부정 O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수론 원리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죠. 어떤 문장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의 특징을 보면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론 원리는 어찌 보면 이제 정언 명제의 수학적인 표현 체계이고요. 그래서 명제의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일반화를 시키니까 이제 변수, 수학적인 표현으로서요. 함수 등을 도입하고 이들 값에 따라서 참거짓의 내용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어 객체 S는 이제 상수 또는 변수로 표현되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딱 말을 하게 되잖아요. 뭐 철수, 영희 이렇게 말하면 그냥 상수처럼 쓰일 수도 있고요. 또는 학생들이니까 어떤 특정 한 명을 지칭하지 않은 여러 명을 말하는 거죠. 국민들 이렇게 하면 이제 변수로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로 같은 경우는 어떤 성질을 나타내거나 대상 간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함수적인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요. 네, 이렇게 하면은 x는 학생이다라는 함수적인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x 위치에 철수를 갖다가 넣어버리면 스튜던트 철수라는, 그러니까 철수는 이제 변수로서 들어가는 거고 스튜던트는 함수예요. 그래서 철수는 학생이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고요. 프렌드 철수 영이 만약에 x와 y는 친구이다. 이런 함수가 있어서 두 개의 변수를 수용할 수 있는 관계성에 대한 함수가 있으면 여기다 철수 0이 넣어서 철수와 0이는 친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다 이제 컴퓨터한테 입력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표현 방식의 도구인 거죠. 그래서 뭐 홈타운 xy. 그래서 요 두 개는 이제 동등한 대상, 사람이란 동등한 대상이 될 수도 있고 xy.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고향이 어디다. 이런 식으로 x의 고향은 y이다. 이런 식으로도 넣을 수 있고요. 객체 역시 함수로 표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중함수 구조인 거죠. 우리 합성함수 기억나시나요? 이런 식으로 뭐 변수 넣고 요 함수 값 자체가 다시 변수 값이 돼서 이 f에 대한 함수의 입력 값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스쿨 x는 이제 x라는 학교, 프레지던트는 대표잖아요. 그래서 x라는 학교의 대표, 그래서 x 학교의 총장,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교장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볼 게 이제 수로 논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제 논리를 모두 포함하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로서 앞서 봤던 그 추론 규칙들도 다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체 한정자와 이제 존재 한정자라는 거, 유니버설 그리고 이그덴셜. 그래서 두 한정자를 통해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문장을 표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는 뭐 for all, for every, for each 등등등 이런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전체를 대표하는 이 all의 앞 글자를 갖다가 거꾸로 써준 게 전체를 의미하는 수학 기호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그래서 아까 이제 A 형식, E 형식의 이제 모든에 대해서 표현할 때 전체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쓴다. 그리고 존재 한정사는 for some, 여기 되어 그래서 there, 그 there is there라가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니까 exist, 존재하다라는 동사잖아요. 여기에 앞 글자를 거꾸로 써서 존재한다라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쓰면요, 모든 x에 대해서, 요거는 어떤 x에 대해서, 뭐 이런 식으로 뜻이 되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이제 뒤에서 사용할 때 편리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체 집합이 이제 학생이고요. 뭐 개근 x는 뭐 x라는 학생이 개근했다, 뭐 x라는 학생이 건강하다, x라는 학생의 성적이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요. 그래서 모든 학생은 개근한다. 그래서 요거 보면요, 모든 학생이 있어요. 근데 모든 학생이 개근한다. 모든 학생에 대해서 그 모든 학생은 개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몇몇 개근에 있는 학생이 있다. 있다니까 어떤 학생이 있는데요. 개근하지 않는 그런 학생이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서 개근하지 못한 학생들도 있다. 그러니까 있다니까 이제 존재죠.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어떤 학생이 건강하지 못해서 그리고 개근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개근하지 않은 학생 중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도 있다. 존재를 의미하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있는데 개근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갖다가 수식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컴퓨터한테 입력할 때도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이런 기호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 그 반품이 아니라 요 재구매 의사로 할게요. 다음 표의 4명의 사용자가 이제 전체 집합일 때 다음 수식의 참거짓을 판별을 할게요. 위에서는 이제 문장을 갖다가 수어를 논리식으로 표현하는 걸 한번 해봤고요. 이걸 갖다가 이제 실제 참거짓을 판단해 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석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제 사용자가 되겠죠. 어떤 제품의 사용자가 되고요. 여기서는 A, B, C, D 4명이 됩니다. 모든 사용자가 품질 만족을 하냐? 다 했죠. 그래서 여긴 참이 되고요. 모든 사용자가 재구매 의사가 있냐? 아닌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거짓이 되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막 A, E, I, O 형식을 막 다 따져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해석이 되면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됩니다. 어떤 사용자가 있는데 품질 만족을 하지 않은 사용자가 있다. 없죠. 그런 사람. 예, 거짓이고요. 어떤 사람이 있냐? 재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냐? 여기 있죠. 얘는 참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품질 만족을 하면 재구매 의사가 있냐? 품질 만족하는데 재구매 의사 없는 사람 있죠? 요 전체에 대해서 그렇진 않으니까 거짓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존재한다. 품질 만족하면 이런 사람이 요거는 이제 참이 되겠죠. 하지만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왜냐면 이러한 발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참거짓 판단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연습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수로 논리의 추론에서는요, 그 위에서는 되게 이제 추론 규칙들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추론 규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보여드리진 않고요. 그리고 직접 증명, 그리고 간접 증명, 그리고 귀류법, 직접이 있었고 조건이 있었고 간접이 있었죠. 간접 증명이 귀류법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그 귀류법을 통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 텐데요. 그냥 문제 하나로 그냥 그 수로 논리의 이제 증명 과정을 한번 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참인 명제들이 있을 때 그 명제의 근거에서 새로운 명제에 대한 참거짓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6가지 명제가 참일 때 철수는 인공지능 과목의 학점이 좋다라는 새로운 명제, 수로 논리를 통해서 참임을 증명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모든 학생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쉽게 생각한다가 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한해서 참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막 교과서적인 거긴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목이 쉽지 않았던 경우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인공지능 교과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니까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철수는 4학년인가 봐요. 그리고
모든 4학년생은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한다. 뭐 학과 규칙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죠. 뭐 필수가 아니면 뭐 당연히 아무리 4학년 과목으로 인공지능이 있어도 안 들어도 되는 거긴 하잖아요. 근데 뭐 굳이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 문제를 만드신 분의 과는 그랬나 봐요.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이 과목을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거 너무 당연한 말이죠. 이거는 아주 납득이 되네요. 뭐 쉽다고 생각하거나 어렵다고 생각하거나 둘 중 하나겠죠. 뭐 애매하다 뭐 이럴 수도 있긴 한데 그냥 그래도 이제 쉽거나 어렵다고 둘 중에 하나로 판단해봐 라고 했을 때 이제 뭐 대부분 어렵다고 하죠. 이게 쉬운 분야는 아니어서. 과목을 쉽게 생각하면 항상 그 과목의 학점이 좋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사실은. 저도 이제 쉽게 생각하면 이제 교만해지기 십상이고 그러면 이제 실수가 항상 발생되고 그러면 이제 학점이 좋지 않았던 경우도 있던데 여기서는 어떤 과목을 쉽게 생각하면 항상 그 과목의 학점이 좋다. 항상이란 게 좀 약간 거슬리긴 하지만 그냥 문제니까요. 받아들여 보고요. 철수는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재밌어한다. 이런 친구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철수는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재밌어하는 그런 학생인가 봅니다. 그래서 6가지 명제가 참일 때 우리는 철수는 인공지능 과목의 학점이 좋다라는 요 명제에 대한 참거짓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선 기루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요 뒤에서 여기서 이제 간접 증명을 사용해 볼 텐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순서대로.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조금 편하게 바라봐야 되니까 모든 명제를 수로 논리의 정형식으로 이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재밌다고 생각하는 과목을 쉽게 생각한다. 그래서 뭐 재밌다 XY를 X라는 학생이 Y라는 과목을 쉽게 생각한다. 재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X라는 학생이 Y를 쉽게 생각한다. 라는 이제 함수로 나타내겠습니다. 그리고 X는 이제 학생들을 갖다가 지칭하고요. Y는 과목을 지칭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은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든 과목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X, 모든 Y에 대해서 X가 Y라는 과목을 재밌게 생각하면은 그러면 X는 Y라는 과목을 쉽게 생각한다. 철수는 4학년이다. 뭐 4학년 X라는 학생이 4학년이다 라는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4학년 철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죠. 모든 4학년생은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한다. 그래서 X라는 학생이 뭐 수강 X, Y라고 하면은 X라는 학생이 Y라는 과목을 수강한다라는 함수라고 하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과목이 인공지능이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는 수강 X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에 대해서 4학년 학생이면은 그 학생은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한다 라고 이제 변환시킨 거죠. 인공지능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은 이 과목을 쉽거나 어렵다고 생각한다. 여기서도 과목은 인공지능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Y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도 되고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이제 인공지능을 수강하면요. 그러면 X라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쉽다고 생각하거나 또는 X라는 학생이 인공지능을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어렵다 X, Y 같은 경우 X라는 학생이 Y라는 과목을 어렵게 생각한다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X라는 학생이 Y라는 과목을 쉽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렵다는 함수로 나타낸 거고요. 과목을 쉽게 생각하면 항상 그 과목의 학점이 좋다. 모든 학생, 모든 과목에 대해서 어떤 학생이 Y라는 과목을 쉽다고 생각하면 하면이니까 그러면 X라는 학생은 Y의 학점이 좋다. 좋은 학점을 받는다. 철수는 수강하는 모든 과목을 재밌어한다. 여기서는 대상이 철수라는 학생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래서 과목에 이제 전칭이 들어가 있고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철수가 Y라는 과목을 수강하면 철수는 그러면 Y라는 과목을 재미있어 한다.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함의가 있으면 좀 판단하기가 좀 보통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함의를
원래 우리 이거 있잖아요. P이면 Q이다는 not P or Q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함의를 not P or Q, 요게 P이면 Q이다면 not P 또는 Q 이렇게 바꾼 거예요. 얘는 바꿀 거 없고요. 얘는 P이면 Q니까 not P 또는 Q. 대문자로는 P이면 Q니까 not P 또는 Q 바꿨고요. 여기서도 이제 요 전체를 이제 Q라고 놓으면 P이면 Q는 not P or Q가 되죠. 근데 or 여기 or가 있잖아요. 그래서 Q 안에 or가 있으니까 그냥 요거는 풀어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풀어줬고요. 여기도 P이면 Q다가 not P or Q가 됐고요. 여기도 P이면 Q다가 not P or Q가 됐고요. 뭐 요거는 그냥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한정사의 경우에 모든 객체에 대해서 참임으로 임의의 상수를 객체를 지정해 놓으면 전체 한정사를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 이제 대체하는 거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임의 학생 그리고 A는 그 인공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S는 그냥 철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A는 그냥 여기 써있는 인공지능이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게 돼서 그냥 SA로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그냥 철수 인공지능으로 바로 늘려다가요. 그냥 그 단계까지는 너무 급진적인 것 같아서 그냥 넣었고요. 여기서도 이제 모든 x에 대해서 여기다 s를 넣은 거죠. 여기도 모든 x에 대해서 이 x 자리에다가 어떤 학생을 그냥 넣은 거고요. 스튜던트 넣은 거고요. 여기도 여기는 x, y 각각에 대해서 어떤 학생 넣고 인공지능이랑 과목 넣고요. 그러니까 모든 거에 대해서 옳다는 거는 그냥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옳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는 과목이 전칭이어서 여기다가 인공지능을 그냥 넣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증명을 쓰기 위해서 요 6가지는 우리가 잘 표현을 해줬잖아요.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고요. 철수는 인공지능 과목의 학점이 좋다. 그래서 좋은 학점, 철수, 인공지능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부정해서 참이라고 요렇게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을 부정한 걸 넣었을 때 이 부정된 결론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을 때 요 생태계가 깨진다. 모순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얘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는 원래 좋은 학점 철수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한 게 참이 아니라 요 자체가 참이 되는 거다. 라고 이제 우리가 증명을 기류법 간접 증명을 사용하여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부터 7번을 놨는데요. 그 번호를 여기다가 매겨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대조해 가면서 보시면 되고요. 이 대체하는 걸 갖다가 이제 단위라, 그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 대체했던 거. 처음에 7번. 그러니까 이제 그 결론 부정에서 참이라고 한 거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위에 보시면 이 4학년 철수 말고는 5어로 연산이 되어 있으니까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걸 이제 대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같이. 사실 좋은 학점 어떤 학생 인공지능 했을 때 이 학생을 철수로 대체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그래서 얘가 이제 참이면요. 좋은 학점 철수 인공지능은 거짓이 되는 거죠. 얘가 거짓인데 이 5번 명제 전체가 참이잖아요. 그럼 얘가 당연히 참이죠. 그래서 쉽다 철수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쉽다 철수 인공지능이 부정이 된 거는 요게 이제 참이 되게 되고요. 1번 명제를 보면은 쉽다 학생 인공지능 있죠. 그래서 철수 인공지능으로 이제 대체를 단일화를 할 수 있고, 이 부정이 참이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거짓이란 거죠. 요 전체가 참이 5어 연산으로 되기 위해서는 요 앞부분이 참이 돼서 얘가 참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여기다 철수 인공지능을 넣습니다. 단일화를 시켰고요. 그래서 6번을 보니까 재밌다 철수 인공지능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이 참이니까 그냥은 거짓이고 5화 연산으로 전체가 참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게 참이게 된다. 그래서 얘가 참이 되고요. 여기서 A도 인공지능으로 단일화를 시켰고요. 또 이 수강철수 인공지능과 같은 게 이제 3번에 어떤 학생이 인공지능을 수강한다. 그래서 철수가 인공지능을 수강하지 않는다가 참이니까 요 전체가 참이라는 거는 요거는 거짓이란 거죠. 요 전체가 참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참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대체해서 철수를 넣었죠. 단일화를 시켜서 4학년 철수가 아니다가 참이에요. 근데 우리 2번에서 4학년 철수 참이었죠. 얘도 참이고 얘도 참일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걸 갖다 닐이라고 표현하고요. 수학에서는 이제 컨트라딕션이라고 해서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하면은 모순이 발생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 명제를 부정을 해서 참인 명제들 안에 껴놨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거짓이라고 보면 안 되고 얘는 참이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걸 갖다 이제 귀류법을 통해서 간접 증명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서 이제 이어서 그 명제 논리의 증명 방법과 또 그 명제 논리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수로 논리를 생각했고 그 수로 논리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논리에 대한 그 논리가 명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명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추론을 어떻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